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7일 중국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이 탄 전용기가 사우디 수도에 진입하자 사우디의 호위기 6대가 시진핑의 전용기와 동반 비행을 했고요. 전용기가 착륙하자 호위기들은 중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노란색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시진핑을 환영한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시진핑이 전용차에 내리자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가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몇 달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 인사만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환영 인사를 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둘이 걸을 때 보세요. 의장대가 주변에 쫙 깔려있죠? 그만큼 환영한다는 것이겠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중국에 얻을 게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우디와 미국은 거의 혈맹 수준으로 친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우디와 중국은 친해질 수가 없을 텐데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왜 이렇게 시진핑을 환영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역사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볍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수니파이고 초록색이 시아파입니다. 딱 봐도 수니파의 대장은 사우디처럼 보이고요. 시아파의 대장은 이란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사우디와 이란은 사이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지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인연은 193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쉐브론으로 이름을 바꾼 미국 석유회사 SOCAL, 이 회사가 1933년 사우디로부터 석유 시추 채굴권을 매입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우디에 석유가 나오지 않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쉐브론은 중동 주변 국가에서 석유가 나오니까 사우디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5년 후 쉐브론은 석유를 발견했고 이때 크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추후에 사우디 석유 국영기업 아람코에 이 지분을 팔게 되죠. 이때부터 미국과 사우디는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에게 석유 자원을 지원하면서 확실하게 승전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요. 2차 대전이 끝날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안보를 보장받은가 동시에 미국에게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약속하면서 두 나라의 석유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시간을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1973년 시리아와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시나이 반도를 되찾기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석유 수출 금지 및 석유 가격 인상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 국제 유가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을 제1차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제1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당시 국가 안보가 불안했던 사우디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고 사우디는 불안한 미국 국채를 매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하나의 약속을 더 하는데요. 바로 앞으로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로 달러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가 197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살 때 한국 돈으로 사지 못하고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원유를 꼭 사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하게 되죠. 하지만 빨간색 동그라미 친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한 번 더 급등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 이란과 모두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으니 이제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를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이란에는 팔라비 왕조가 있었는데요. 팔라비 왕조는 태생이 영국의 도움을 받아 탄생하기도 했고 이 왕조는 서방 국가들과 친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친미 정권, 친서방 정권이었죠. 그래서 당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9년 이란에서 팔라비 왕조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국왕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팔라비 왕조를 붕괴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왕정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미 국가를 천명했죠. 그 전까지 미국과 서방 세력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배척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79년 혁명 전후의 비교 사진인데요. 혁명 전에 이란 국민들은 자유롭게 살았었는데 혁명 이후에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히잡을 쓰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녔습니다. 이거 혁명을 괜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팔라비 왕조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슬람 공화국 수립에 국민들은 98%가 찬성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혁명 이후에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란 국민들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정권 자체가 반미 반서방 국가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해야겠죠. 이렇게 제재가 계속되고 석유 수출이 금지당하면서 이란은 점점 고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리 되니 이란은 핵 개발을 진행하고 더욱더 제재를 받고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흘러 1910년대에 이란에는 하산 로하니라는 대통령이 나왔고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란 저것들 그냥 두면 계속 핵 개발만 하고 중동 분쟁들만 커질 텐데 차라리 협상을 하면서 양지로 끌어내자. 이때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산 로하니 역시 경제 봉쇄에 지쳤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 2015년도에 그 유명한 이란 핵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이란 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은 단계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협상은 3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웃기지 마,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뒤를 이어 지금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다시 한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부통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바마가 이란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요 아저씨 누굴까요? 바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죠. 이 세 나라가 사이좋게 손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러시아, 이란, 중국, 미국이 다 싫어하는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적으로 두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품에 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러시아, 중국, 이것들을 못 끌어안겠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이란을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최근에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할 수가 없고 전쟁을 위한 무기를 수입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 이놈들 우리 제재만 하고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번 기회에 러시아에게 잘 보이자 그러면서 줄을 러시아 쪽으로 댄 거라 봅니다. 여기에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에게 탄도미사일 판매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줄을 대고 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 SCO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 러시아에게 확실히 줄을 대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1대1로가 있습니다. 1대1로는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검은색인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1대1로가 하나 있고요. 빨간색인 육로로 이어지는 1대1로, 파란색인 바닷길로 이어지는 1대1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육로의 중심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이란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란도 중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수록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사우디가 있잖아. 세계 제1의 원유 생산국 사우디가 있는데 이란, 러시아 이것들 무시하면 안 돼? 이쯤에서 원유 생산량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우디가 세계 제1의 원유 생산국이었었는데요.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원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우디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죠. 배가 부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2018년도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언론인 카슈크지가 사우디 요원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9년도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더더욱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주먹 인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에게 외면받고 이란에게도 외면받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를 틈타 중국의 시진핑은 사우디를 방문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란에 이어 사우디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 석유를 사주지도 않는 미국보다는 석유를 펑펑 사주는 중국을 좀 더 좋아할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사우디 왕세자한테 자꾸 암살 책임을 묻는데 사우디 왕세자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죠. 내가 나름 왕세자인데 미안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시진핑은 단순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만 만나기 위해서 사우디에 간 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랍국가협력위원회에 참석하러 사우디에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대놓고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석유는 달러로만 사야 하는데 위안화로 사겠다. 페트로 위안화를 노려보겠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이어지면 조만간 중국에게 수출하는 석유에 한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해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달러 패권을 당장 무너뜨릴 순 없겠지만 중국이 원유 거래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는 것은 달러 패권이라는 견고한 댐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신냉전이 더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중동에서 사우디의 역할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동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 발주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사우디는 꾸준히 중동 발주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22년도 기준으로 중동 건설 발주의 40%가 빨간색 사우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의 경제력이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네옴시티 건설 이슈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미국보다 한 발 빨리 여기에 딱 붙은 것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글로벌 패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있으면 또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